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이번 주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부동산과 각종 특혜 이슈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을 담은 YTN 보도들 살펴봅니다. 575돌 한글날을 기념해 에필로그 Y에서 마련한 특별한 시간.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고 있는 문지연 앵커와 함께 소중한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시청자 비평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지난달 YTN이 연속 보도한 죽음의 급식실 리포트가 기획보도 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지만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기자의 진정성 있는 의지를 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수상의 기쁨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는 YTN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 김은정 경희대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 추석 연휴부터 연일 관심이 뜨거웠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이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과 특혜 등 인화성이 높은 키워드들이 만나 그 폭발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650여 건에 달하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YTN의 뉴스 라인을 채운 이슈이기에 리뷰 Y에서 다뤄볼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리뷰 Y 시간 평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로비 그리고 특혜 의혹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대선 정국과 맞물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의혹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혼란스럽다 이런 지적도 많던데 먼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화천대유 관련 이슈는 시청자 입장에서 언론 보도를 접하면 접할수록 더 혼란스럽고 이해가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1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있는 이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정치, 사회 지형 하에서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진영 공방만 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슈가 현재 막 살아 움직이는 이슈라는 겁니다. 이제 막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수사가 시작돼서 많은 유력 인물들이 연루되어 있음이 하루하루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슈를 이해하면서 이 맥락을 점점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은데요. 지금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대선 주자를 포함해서 여야 관련 인물들이 이제 날로 하나하나 거론되고 있는데요. 각 정당에서는 후보와 정당 지지율을 엄호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최신 최고의 기술과 인재가 총동원돼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는 일종의 치열한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가장 무겁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대선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사 내부에서 편집 원칙과 이슈 선정 관리, 또 분배와 조율 이런 부분에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언론이 그 중심을 잡고 복잡한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YTN이 전한 보도들은 어땠습니까?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공부는 배가 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시청자의 혼란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보도들이 그 역할을 좀 톡톡히 해주지 않았나 평가되는데요. 9월 26일 화천대유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의 성과급 50억 지급, 여권 총공세, 국힘 긴급 최고위 소집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은 사건 초기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아직 규명된 게 없다는 이유로 그 광모 씨의 해명을 그대로 옮겨 전달하는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YTN은 뭔가 석연치 않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해명을 따져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9월 27일 곽상도 아들 50억은 산재 보상, 박영수 딸 특혜 분양 의혹도 보도는 YTN이 제기했던 의문을 입증하는 형태의 보도였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반박을 종합 정리해서 그 사실을 따져보는 형식을 넘어서서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과정에서 YTN이 관련 서류도 좀 찾아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는 등 어떻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엿보이는 보도였습니다. 네. 관련 이슈에 대해서 눈에 띄는 YTN 보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YTN의 단독 보도이자 연속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단독 보도였던 청하동인 5호 소유주 의왕 개발된 심사위원 보도는 이 사건과 연루된 보도 당시에는 의심만 되던 인물이 의왕시 개발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을 설계하지 않았을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YTN이 처음으로 이 인물이 조명될 필요가 있음을 좀 전한 것인데요. 이어서 9월 30일 스모킹건 떠오른 정영학 녹취록 실소유주 나올까 보도는 앞서 말씀드린 보도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패널을 초청을 해서 정 회계사의 녹취록의 내용 전반을 살펴보았고요. 일종의 내부 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맥락을 좀 종합적으로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단신 보도보다는 좀 더 사안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일주일 사이에 YTN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언론이 정말 이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따라가기가 바빴는데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을 법한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한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건의 단편만을 좀 이렇게 전하다 보면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좀 정리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장동 관련 의혹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그런 네. 양상이죠. 사실 이 부동산 재개발 과정의 복마전을 이 온 국민들이 이제 속속들이 알아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사안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회의감도 들고 좀 씁쓸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어느덧 대선에 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의혹의 일부 조각을 그냥 밝혀낸 것에 불과하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조각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실체를 규명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또 바로 언론의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YTN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언론사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머지않은 시간 내에 상당 부분 규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에디터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진실의 조각은 언젠가는 맞춰질 겁니다. 맞춰질 텐데 이렇게 조각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그 첨예한 정치적 논란이 좀 불거지면 그 공방을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저는 이번 보도들을 쭉 지켜보면서 이 중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보도들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슈에 대한 여야 갈등 그리고 말공방 그중에서도 특별히 말 언쟁 이런 것들에 집중한 보도들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대장동 개발이나 화천대유 관련된 여야의 공방 과정에서 각 진영 정치인들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거나 단신이나 속보성으로 전달하는 보도들이 꽤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당 관계자가 SNS에 올린 글을 실시간 단신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읊어주는 것처럼 보도하는 그런 보도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사건을 파헤칠수록 여야 관련 인물 그것도 대선주자의 이름이 거론되자 정치권에서는 후보를 보호하고 지지율을 서로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치열한 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 발표되는 양 진영의 이런 전략하던 메시지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만 해서는 오히려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의 환멸과 피로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됐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부분에서 저도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정치 보도와 관련해서 리뷰 Y에서도 몇 번 지적되곤 했지만 여전히 정치인들의 SNS 게시물을 화면에 띄워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정치권의 정쟁망을 확대하는 보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9월 28일 더 인터뷰 여야 대장동 총공세 50억 부모 찬스 몸통 이재명, 9월 29일 뉴스앤 이슈 검찰 화천대유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실마리 찾을까 등의 여러 차례 진행된 대담에서도 여야 관계자들이 출연해 정치인의 발언을 다시 보고 정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대담 내용을 좀 더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 일부 격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 발언들이 여과 없이 보도되는 것은 언론에게 개선되어야 할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평가원님께서 뉴스앤이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매일 그 생방송으로 정치 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느낀 게 이렇게 같은 사안을 놓고 어떻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말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를 다루는 언론사도 이 말을 좀 부지런히 퍼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은 사실 좀 싸움을 좀 부추기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주장을 하거나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준다는 거, 그게 좀 문제인데요. 극우 보수 매체들도 자신들은 스스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들은 하고 있죠. 뭐 어떤 발언에 방점을 찍는 것인가에 대해서 각 언론사는 이제 또 정하기 나름인데 YTN은 사실 언제나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시간대별로 또 출연자들에 따라서 뭐 왼쪽으로 좀 가는 것 같다, 오른쪽으로 갔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줄 수는 있긴 합니다만 최대한 중립적이고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 그 여야의 주장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측 지지자들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옳고 그름의 그런 판단이 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공방을 중계 방송한다는 그런 비난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좀 재미없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측의 주장을 나름대로 좀 객관적으로 좀 배치해서 시청자의 판단을 도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역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장동 관련 이슈가 뭐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이 이슈로 인해서 다른 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주요한 이슈들이 묻히는 것 아니냐, 국민들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이슈들을 쭉 보면서 걱정됐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이슈에 집중해서 보도 역량과 시간을 할애하느라고 중요한 다른 이슈들이 묻히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각 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과 검증 과정, 그리고 국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이 이슈로 인해서 국정감사는 연일 파행을 겪고 있었죠. 이런 이슈들이 전혀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았다라는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 언론이 무엇에 주목하느냐는 유권자의 투표 행동에까지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선거 때마다 어떤 이슈가 언론과 시민의 화두에 오르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자질을 평가하는 유권자의 기준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언론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점화 효과, 프라이밍 이론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선거나 정치 전략가들은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 진영에 가장 유리하도록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나 캠페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언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전략에 편승할지 아니면 각 언론사의 관점과 시각 원칙에 따라서 보도 편집 기조를 쭉 이어가면서 나름대로 후보자 검증을 해나갈지 방향성 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YTN은 바라건대 후자를 꼭 선택해 주셨으면 하고요. 선거 기간에 유권자들이 다방면에서 충분한 정보 습득을 토대로 해서 후보 검증을 바탕으로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데 YTN이 꼭
한 획을 그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그 따끔한 지적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책 그리고 인물 댐댐이 등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검증이 필요하다. 그게 언론의 주된 역할이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언에 감사드리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언제나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할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행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은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먼저 평가원님께서 요약해 주시죠. 언론의 질문과 의혹 제기가 권력의 카르텔을 끌어낸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력의 카르텔을 끌어내기 위해 언론에게 주어진 임무는 문제에 대해 끝까지 집요하게 취재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질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은 앞으로 새로운 국면이 이어질 거라 예상되는데요. 여야에 상관없이 진실을 밝히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에 YTN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교수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예. 언쟁에 가려진 맥락을, 핫 이슈에 가려진 본질 검증을. 본격적으로 선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은 그중에서도 YTN만은 말싸움에 가려진 사안의 핵심과 맥락을 하나의 뜨거운 이슈에 집중하느라 묻혀질 수 있는 후보자와 권력 집단의 본질을 드러내는 검증에 힘써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은 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증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즌2로 이어지고 있는 알기 쉽게 쏙쏙 쉬운 말 우리말 프로그램입니다. 한글날을 기념해서 마련한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아름다운 우리 한글의 소중함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매년 한글날이 되면 우리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평소 우리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데요. YTN은 바른 우리말 쓰기 정착을 위해 한글날이 아닌 평소에도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사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기 쉽게 쏙쏙 쉬운 말 우리말 진행을 맡고 있는 문지연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문지연 앵커 에필로그 Y는 또 처음 이렇게 네.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느끼지만 외래어랑 우리말의 그 경계가 많이 모호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연 씨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우리말 쉬운 말. 이게 또 그게 있더라고요. 알기 쉽게 쏙쏙. 네. 네, 맞나요? 우리말 알기 쉬운 쉽게 말? 쏙쏙 이렇게 네. 쏙쏙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어떤 방송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요즘 외래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뜻의 정확히는 좀 알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그 뜻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매주 뭐 하나씩 단어를 선정해서 네. 시청자분들께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요즘에는 뭐 코로나19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선택해서 소개드리고 있는데 뭐 위드 코로나, 뭐 브레인 포그, 인포데믹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보셨죠? 들어봤죠, 저는. 네. 우리 다원 앵커가 보셨다고 해서 제가 과연 보셨는지 준비를 해봤거든요. 뭐 퀴즈 같은 건가요? 네, 퀴즈를 준비했어요. 한번 제가 퀴즈를 진짜? 내드릴게요. 큐카드까지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못 맞출까 봐 좀 저는 맞추시겠죠? 걱정되는데. 제가 3개를 준비했는데 네. 첫 번째 문제는 인포데믹입니다. 인포데믹은 사실 좀 많이 들어봤어요. 잘못된 정보 같은 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거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역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맞았어요? 네, 맞아요. 틀리면 어쩌나 지금. 걱정을 좀 인포데믹이 했습니다. 인포메이션과 팬데믹의 합성어거든요.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어라서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그런 현상을 뜻합니다. 그럼 어떤 우리말로 바꾸면 좋을까요? 근데 뭐 어쨌든 의미가 잘못된 뭐 정보니까 그냥 잘못된 정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악성 정보 확산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더 잘 되시죠? 맞아요. 이해가 확실히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두 네. 번째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다원 앵커랑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저랑요? 며칠 전에도 나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아, 번아웃 증후군. 약간 일상생활에서 좀 갑자기 이제 무기력함이라든지 힘듦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좀 그런 증상, 현상이 나타나는 거 말하는 게 아닐까요? 맞죠. 우리 다은 앵커처럼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런 현상을 뜻합니다. 요거를 또 대체할 수 있는 순화어도 있나요? 이 말은 탈진 증후군이라고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탈진했다라고 해서 이 말도 순화했을 때 좀 알아듣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초고난이도 문제. 뭐죠?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야 했었거든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네. 타는 버스는 아닌 것 같고 네. 사실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뭔가요? 메타버스란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가상 세계에서 교류하고 활동해서 그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순화가 가능할까요? 메타버스는 확장 가상 세계로 순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앵커다 보니까 뉴스를 전달할 때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뉴스를 하시면서 이 단어는 좀 우리말로 순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나요? 몇 개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밀키트란 단어가 있거든요. 식사하는 네. 그 제품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 밀키트란 단어가 식사, 조리를 바로 가능하게끔 나온 제품인데 네. 그 밀키트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 저는 이 제품을 뭐 식사, 조리 제품? 네. 조리해서 먹는 네, 조리해서 제품이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 이렇게 네. 순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보는 뉴스다 보니까 순화해서 방송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또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앞으로 네, 순화해서 저희도 좀 노력을 해서 바꿔 네. 말하는 습관을 좀 들여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연 씨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뉴스나 네. 회사 와서 방송국에서 말고 평상시에 좀 바른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말 사용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노력도 하고 있지만 그런 노력이 좀 체득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냥 일상 용어를 사용할 때 제가 장단음을 좀 잘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죠? 뭐 돼지고기 먹으러 갈래라고 이중모음도 굉장히 좀 잘 쓰는 편이고 네, 그래서 있죠. 사실 이중모음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편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돼지고기라고 하는 편이라고 직업병이네요. 네, 직업병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은 앵커도 분명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바뀌었는데 예전에 저렇게 주차하는 거 불법이야. 저희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불법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김밥. 나 김밥 먹고 싶다 이러지 김밥. 않잖아요, 저희가. 김밥 안간힘을 먹고 쓰고 싶다. 있구나. 네. 근데 지금 그런 단어가 많아요, 사실 발음도. 이렇게 그쵸. 안간힘, 홀대. 네, 사실 이런 게 많죠.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헷갈리는 게 많더라고요. 뉴스를 진행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네.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이제 내가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는 사람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그 모토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편인데 혹시 지연 씨는 뉴스를 할 때 어떤 거에 가장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세요? 저는 그 앵커 멘트를 읽거나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여기 있는 단어가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애완동물, 뭐 미망인, 장님 이런 단어가 과연 우리가 정확한 뜻을 알고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네네. 그래서 뉴스를 전달할 때도 여기 쓰여 있는 단어가 과연 내가 전달하기 위한 최선의 단어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보도하는 편입니다. 저번에 지연 씨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16, 17세 이렇게 백신 맞는 청소년들 이야기할 때 이 친구들이 학생이 아닌 경우가 그쵸.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학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저는 뭐 기사를 가끔 보다 보면 이런 10대들을 학생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기 꿈을 펼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표현으로 좀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뉴스하면서 왜 앵커는 좀 발음도 중요하잖아요. 정확한 발음으로 전달을 해야 하니까. 발음 교정 같은 거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통 거울 앞에 서서 안 되는 발음들을 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 되네. 오늘 좋았어. 약간
그런 거 네, 있죠. 그런 날이.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YTN 저희 어플 켜가지고 그날 야간 새벽에 한 뉴스도 좀 읽어보면서 입을 더 크게 방송에서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벌리면서 좀 읽는 편이죠. 우리 지연 씨는 그럼 앞으로 어떤 아나운서, 어떤 앵커로 시청자들에게 좀 남고 싶은지 아니면 어떻게 역량을 좀 펼쳐나가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예전에 다원 앵커가 저한테 송혜 선생님 같은 앵커가 되고 싶다라고 그쵸.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올해 좀 꾸준하게 내가 시청자들 더 오래 할 수는 만나고 없을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네. 저는 그것도 참 좋지만 저는 제가 아침에 진행하다 보니까 좀 눈을 뜨자마자 생각나는 앵커, 꼭 보고 싶은 앵커, 그냥 아침에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청자분들의 잠을 깨우고 네. 아침을 함께하는 그런 앵커가 되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 우리 문지연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확한 뉴스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장 빠른 ombudsman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이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사용이 줄어든 탓인데 이 때문인지 요즘 미세먼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하늘이 너무 청명해서 좋다는 분들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시청자 전화 가운데 이 미세먼지 표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볼 때 그 밑에 자막이 가끔 이런 말이 나와요. 미세먼지 좋음. 미세먼지가 많든 적든 좋은 것은 아닌데 그게 이제 그 양이 적다는 말로 들려져요. 이걸 조금 다른 언어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세먼지는 많아도 적어도 나쁜 것이니까 표기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표시는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방송사가 임의로 정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먼지의 주무부처는 환경부이고 미세먼지의 이 4단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미세먼지 좋음이라고 쓰면 미세먼지가 없어서 좋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좋음이라는 말만 보면 어색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거의 없음, 조금 있음, 많음, 아주 많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보를 보여주는 언어는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언론 등과 함께 논의해 볼 만한 표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발생 초기에는 시끌벅적하게 보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사안의 경우 후속 취재가 당연한 것 같지만 자칫 소홀할 수 있는데요. YTN 추적 보도에 대한 시청자 모니터단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산업단지 조성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조성돼 있는 산업단지 주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산업단지 계획을 미리 알고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로 의심되지만 산업부는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했습니다. 직접 농사를 안 지었다는 농지법 위반만 징계 사유로 삼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YTN 단독 보도에 대해 시청자 모니터단은 지난 3월 세종 산단 투기 의혹 보도 이후 잊혀가던 사건을 다시 환기해줬다고 긍정적으로 평했습니다. 특히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경고 처리만 한 산업부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한 점도 공감이 컸다고 봤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 관련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인 이모 변호사와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죠. 피고인들은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접대의 성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1년 동안 시간만 끌었다며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의 거짓말에 진저리가 난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모니터단은 검사 술 접대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 의미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인 만큼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라도 이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YTN은 하루에 보통 수백 가지 뉴스를 보도합니다. 이렇게 방송한 모든 사안을 후속 취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내용처럼 당장 고쳐야 할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힐 때까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은 계절이 됐습니다. 뉴스 캠핑은 이런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전국 각지를 돌아가며 그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경상북도 포항시로 시청자들을 안내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포항의 작은 마을 장기읍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유배지로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과 같은 문인들이 유배되어 왔던 것을 하나의 문화로 발전시켜 마을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개발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한 기획인데요. 지방 소멸의 시대에 각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발굴해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지자체와 지역민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우리 동네의 인물로 활을 제작하는 장인 궁시장 한 분을 소개했는데요. 어두나무를 닮은 유엽전부터 갓촉, 둥근 촉 등에 대한 이야기와 실제 제작 과정을 보여주며 설명을 곁들여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재미있게 잘 전달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개해 뉴스 주시면 캠핑은 진행자 한 사람이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과의 인터뷰 형식을 차용해 지역의 명소, 장인, 자랑거리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순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정리된 느낌을 주어 매우 친절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행자가 직접 체험을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적절하게 더해 시청자들은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통의 방법으로 시청자들을 매우 배려했다고 생각됩니다. 뉴스 캠핑 구성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듣고 지자체장이 이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해주는 주민터뷰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라면 반드시 궁금했을 문제에 대해 시원하게 답을 제시하면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종류와 답변의 정도를 잘 조절하여 중립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즐길 거리에 대한 소개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둥빈 내양의 물길을 복구해 되찾게 된 포항 운하에서 유람선을 타고 백길을 여행하는 동안 만날 수 있는 철을 이용한 장식물과 바다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시청자들에게 직접 가보지 않아도 내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랜선 여행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뉴스 캠핑은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 떠나는 캠핑 여행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여행에 대한 욕구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뉴스 캠핑은 이러한 시청자들에게 각 지방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어 대리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접 경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언젠가 여행이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면
뉴스 캠핑이 시청자들의 여행 가이드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